로보택시가 현저히 낮아요. 네, 인간운전보다. 왜? 인간운전은 딴짓도 하거든요. 결국은 사고율에서 인간보다 월등히 낮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쪽을 로보 운전으로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택시와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내연기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환이 늦어버린 거예요. 일단 내연기관 많이 팔아. 아이러니하지만 많이 팔아서 거기 돈 벌어가지고 전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거를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완성도는 미국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하지만 확장성은 중국이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 두 나라의 축에서 가운데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사실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하게 된 그 지역적인 배경. 웨이모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네, 샌프란시스코하고 많이 하죠. 하고 있고 뭐 우한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잡하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자라면 전 세계에서 다 잘한다고.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도시가 멕시코시티. 거기서 운전 잘하면 전 세계는 다 할 수 있다.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잡하니까 더 정교한 로보택시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로보택시 회사들이 진출한 데는 사실은 도심이 아니에요. 도심 외곽을 먼저 했어요. 상대적으로 한가한 거.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의 복잡한 도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뭐 중국의 말씀하신 우한이라는 곳이 서울보다 덜 복잡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 로보택시를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훨씬 더 정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불안한 게 중국이 바이두나 포니다 AI 이런 회사들이 이미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싱가포르에 하기로 했고요.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쪽에 진출을 해요. 근데 미국은 그냥 구글은 미국에서만 확산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이미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운행되는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 운송 수단에 뭐 소위 말해 택시에다가 이걸 씹어가지고 운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두바이에서 수출했다. 그걸 누군가가 자율주행 로봇으로 쓰고 싶다. 그냥 중국에서 만든 바이두 지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지능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도시에서 조금 사고가 있을 수 있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관계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뭐 미국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로보택시 운행하다가 뭐 조금이라도 접촉사고가 났거나 복잡한 퇴근 시간에 갑자기 뭐 하도 인식할 센서가 많아가지고 얘가 세다가 지쳐가지고 막 혼동이 왔다. 사거리 한복판에 섰다. 이때 저 차를 욕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큰 기업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업 데미지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아니 이 현대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서? 이거는 제품의 영역이 아니라 운행의 영역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누군가는 소송을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완벽해질 때까지 점점 미국과 중국 대비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로보택시가 유상으로 실제 투입이 돼서 운행이 됐을 때 정말 지금 안에 있는 관리자도 없고 정말 사람 없이 운행됐을 때 뭔가 사고가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 그래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약간의 양해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인사사고라면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지네끼리 부딪히고
차만 깨지고 하는 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다쳤어. 그때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우리는 왜 저런 기술 또 뭐 저런 것들 상용화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한 사실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 이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네. 상황들이 지금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자동차, 뭐 차세대 전기 자동차 시장의 판도 이런 것들을 좀 성패를 결정하는 부분의 주요한 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은 네. 그 로보택시는 네. 에너지를 기름을 쓰든 전기를 쓰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기만 먹다가 네. 고기만 먹고 사람이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기로 가든 기름을 가든 관계가 없어요. 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니 이왕이면 전기로 가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그 지능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끝없는 전기적 신호작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니까. 네. 그래서 전기로 가는데 그러면 전기 소모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머리 많이 쓰면 네. 허기지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끝없이 컴퓨팅을 하다 보면 계속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행에 써야 될 에너지를 지능에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행거리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 또 어떻게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동일한 사이즈에 더 많은 전기를 넣을 수 있을까? 이게 같이 기술이 연동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소재가 더 전기를 저장하기에 좋은 건가? 네. 그러니까 소재가 발달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니켈을 빼고 망간을 많이 집어넣는가 이런 것도 똑같은 개념인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발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말씀하셨으니까 전기 자동차는 초반에 지금 나름대로 네. 우리가 레거시 제조사라고 하는 내연기관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대형 기업 중에서는 네네. 좀 빨리 시장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지금 리딩을 하고 있으나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쪽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다는 게 저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뒤처진 게 아니라 네네. 뭘 해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우리 자율주행 그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벤처 기업 중에 네네네. 사장을 만나보면 이구동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상용 주행을 하고 싶고 실제로 돈을 받고 하고 싶어도 네네. 쉽지 않다. 뭐가 쉽지 않아 그랬더니 규제가 너무 많다. 근데 물어봐요. 그럼 규제가 뭔데 대체적으로? 네네.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규제가 대체 사고 나면 나더러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보험사가 또 등장을 해요. 네. 그 보험사는 그런 거죠. 보험 가입 시켜줍니다. 시범 운행 사업 때는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시켜줘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냥 보상을 처리해 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랑 똑같은 네, 개념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사람이 빠졌어요. 사고가 났어. 이제 보험사는 일단은 보상을 해줍니다. 피해자한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조사한테 그러는 거죠. 이 제조사인지 운영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어. 야, 이게 제조물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제조물을 가지고 누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유상운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유상운송 사업자의 문제냐? 아니면 저 이동수단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냐? 네. 난 누구에게 청구할 거냐?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보험을 받지 않겠다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사를 직접 만든 게 그런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자율주행 차량, 그 다음에 뭐 로보택시가 사실 뭔가 그 사회에 안착을 하려면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안전, 사고, 윤리, 네, 책임, 맞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법, 네. 뭐 이런 모든 제반 요건들이 어느 정도 다 좀 새로운 개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 맞아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저 산업촉진법이라고 이미 자율주행으로 유상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유상운송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네. 형사법이나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쪽 교통 쪽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네네. 이 형사 체계나 헌법 체계는 모든 건 특히 형사 체계는 인간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촉진법에서는 사업하세요. 네. 라고는 해놨지만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사 쪽에서 무언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책임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때 인간이라고 하면 네네. 이 차의 소유주냐 네네. 아니면 이 차를 나에게 판 사람이냐 아니면 이 차를 팔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내준 정부냐 네네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택시 운송 사업자라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저한테 네가 책임져. 어쨌든 네 돈 주고 사가지고 소유자가 권영주니까 네가 운행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사고 나면 제가 어떻게 책임져?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보자면 네. 사실 뭐 제가 언뜻 그 통계를 본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저희 뭐 그 고령 운전으로 인한 뭐 네. 교통사고 비율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고령 운전에 대한 뭐 위험성, 그래서 뭐 면허 제도에 대한 뭐 개선 이런 여론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자율주행 그 뭐 실험이든 뭐 주행이든 그 단계에서 벌어졌던 사고율과 사실 우리 보통 일반 그 주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율 데이터 자체가 사실 되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그럼요. 얘기 들었어요. 현저히 낮죠. 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현저히 낮아요. 네, 인간 운전보다. 왜? 네네. 인간 운전은 딴짓도 하거든요. 잠깐 졸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저거 뭐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로보택시는 그런 게 절대 없기 때문에 네네. 사고율은 유의미하게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구글 웨이모하고 크루즈하고 막 나왔을 때 되게 재미난 문구가 등장을 했어요. 찬성하는 쪽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omputer is best driver. 찬성하는 쪽은. 그다음 반대하는 쪽은 Computer is worst driver. 딱 양극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논란이 종결된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고율에서 네네. 인간보다 월등히 낮은 거예요. 네. 논란이 정리가 됐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중교통이든 아니든 자가용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 고령 운전자가 개인의 자가용을 가지고 본인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건 대중교통일 경우예요. 대중교통에서는 운전자가 중심이 아니라 승객이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운전자의 고령화 때문에 승객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령 운전자를 그러면 이 대중교통에서 배제를 할 거냐라고 봤더니 이분들을 배제하면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네, 신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운전 안 합니다. 왜? 운전하는 것보다 배달하는 게 돈 더 벌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쪽을 로봇 운전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그 동작구에 그건 마을버스거든요. 마을버스가 운전기사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공영제가 돼가지고 급여가 보장이 돼요. 꽤 높은 연봉이. 근데 마을버스는 공영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더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로봇택시를, 로봇 운전을 넣은 거예요, 지능을. 이제 그 우리가 사각지대부터 해결을 하자.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 이제 인간 운전이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 요때 이제 하겠죠. 우리 막 올빼미 버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점점 또 확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승용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갈등이 지금은 갈등이 없죠. 거기는 인간 운전자가 없는 시간이니까 이제 승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택시와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이러이러한 좀 장벽, 갈등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또 그래도 또 길이 좀 보인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또 생각해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합의만 잘 되면. 네. 우리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합의만 잘 되면 속도는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네네. 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민주적인 의사 절차가 있어서 네네.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요것만 조금 단축해서 한다면 네네. 얼마든지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론화위원회를 빨리 하자. 예? 예. 근데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서서 우리 PD님하고 둘이서 네. 만들어 보시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혹시 뭐 저기 대통령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시면 네. 꼭 만들자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작은 씨앗이 그럼요, 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되게 뭔가 관심이 많았던 기술적인 네. 사실 분야에서 사실 이게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야로 갔을 때 사실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생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보자면 네. 일단 먼저 시작한 저쪽 미국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 예측하고 계신가요? 미국하고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한 데 있어가지고 궁극이 로보택시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해외로 나가긴 하고 있지만 네네. 왜 유리한 위치에 있냐면 네. 칩이잖아요, 칩.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도 자율주행 고도화를 가야 되는데 네네.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칩이에요. 네네. 칩은 이제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무기로 해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다 각자 갈 거예요. 뭐 로보택시 타고 전기차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국을 그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두 가지를 쥐고 싶은 거예요. 네네.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내연기관이 처음에 발명이 됐지만 이거를 완전히 대규모로 산업화시킨 건 미국이고 네네. 미국이 거의 100년 이상을 글로벌 자동차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자동차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리는 화석연료 안 할 거야. 우리 전기할 거야 해가지고 전기로 열심히 20, 30년을 키운 거예요. 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전기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내연기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환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돼요.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건 미국 정부가 버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전동화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내연기관 많이 팔아. 아이러니하지만 많이 팔아서 거기 돈 벌어가지고 전동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거를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율주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AI 자율주행 로보택시에서 일단 완벽하게 미국 내에서 구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대중화된 로보택시의 기술을 추구하는 회사와 웨이모라고 하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 완벽하게 무사고에 도전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의 회사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해외로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비록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내가 먼저 다른 나라 갈 거야. 먼저 가서 방석 깔고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요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각자의 발전 전략을 보면 완성도는 미국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하지만 확장성은 중국이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두 나라의 축에서 가운데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사실은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PD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하나도 지금 우리가 힘들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좀 조금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는 네. 일단 우리 현재를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현재를 기반으로 이제 미래를 좀 전망하고 예측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현주소는 좀 어떤가요? 우리 현주소는 전기차는 괜찮은데 로보택시는 조금 암울하죠. 네. 그러니까 현주소라는 게 상용화 됐어 안 됐어 그거잖아요. 우리 안 됐잖아요. 물론 돼 있습니다 제도는. 근데 상용화에 나서는 기업이 없는 것뿐이지. 근데 그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곳이 없을 뿐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렇게 많아도 이 로보택시에 그렇게 담대하게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할 기업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시장을 누구한테 내줄 거냐?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민간하고 합작사를 하나 만들어서 네.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민간의 어떤 그 리스크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하다 보면 아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구나라면 오히려 이게 민관 합작 기업이니까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용화에 나서는 건 좀 어떨까 라는 상상을 혼자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율주행 인식 판단 제어 3단계를 얘기할 네, 때 네. 저는 이거 보통 법원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판사가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리려면 네, 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네.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데이터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도로에서 쌓아가는 데이터에 네. 손톱만큼도 지금 못 따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로에서 쌓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끝없이 학습을 시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상용화가 안 되니까 그것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이 정확하면 나머지 제어는 네, 네. 그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네. 얼마든지 문제없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판단 제어에서 제어는 이미 다 완성돼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인간 운전 똑같으니까 이제 판단 영역에서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인식 단계에서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 수집에서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사실 그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할 먹거리 중에 아주 주요한 사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좀 이렇게 좀 암울한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 그렇죠. 게 뭐 암울하다기보다는 좀 답답하죠. 네네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네네.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네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제도에 계신 분들은 네네. 괜히 이거 했다가 시끄러워져.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단계이니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사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 상황 단계를 일단 알고 맞아요. 안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뭔가 다른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좀 이런 식으로 좀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든지 가치 사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밸류체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로보택시도 사실은 밸류체인을 우리가 완벽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센서들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꼭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당연히 해외 기업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 만들어내는 거는 하드웨어 기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또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연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면은 반도체가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나머지 판단 영역이야 뭐 할 수 있는데 이 가치 사슬을 만들면 우리는 어쨌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 가치 사슬을 그대로 수출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멕시코 시티 가서 멕시코에다가 멕시코 이렇게 가치 사슬을 만들면 니네도 산업이 융성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인도 가서 또는 인구 밀집 지역 브라질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가치 사슬을 그대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가져가야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에 집중된 역량이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1년에 자동차 400만 대 만들거든요. 그 중에 130만 대 국내에 팔고 270만 대 수출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FTA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이동 산업의 시스템, 요걸 우리가 일찍 구축해서 이대로 그냥
수출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네, 네.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인식 판단 지어가지고 자율적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수출하면 네. 차는 당연히 한국차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식 센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카메라나 라이다가 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예.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우리 것 같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동네의 도로교통은 한국이 지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네. 한국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적어도 로보택시,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 분야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고 알아놔야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네. 하시는 것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사슬 단계에 해당 기업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가치 사슬이라는 체인 속에서 지금의 경쟁 구도가 전기 자동차의 가격을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를 따지면 당연히 중국이겠지만 네네네. 얼마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느냐와 네.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보지 마시고 외부와의 커넥티드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걸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인 거고 네네. 이 전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하나 나가는 거는 자꾸 이제 외부와의 연결이 되잖아요. 네. 커넥팅이 되는데 이 커넥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도 다 외부랑 연결되니까 얼마나 외부와의 연결성이 뛰어난가 이것도 한번 같이 감안해 보시면 그 연결된 IT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